자, 두 번째 세트. 이번에는 갈래복합 지문이고요. 문제 번호로는 22번부터 26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갈래복합은 역시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공부해왔던 패턴인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시 두 편 묶어주고 그 시에 연결되는 수필 하나 묶은 다음에 이 녀석들의 특징을 묻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 구성 세트 정도는 당연히 머릿속에 계산이 돼야 돼. 시가 나왔네요. 뭐 물어볼 거야? 표현상 특징 물어볼 거고. 또 시작이야. 왜 내가 시작하고 이래? 표현상 특징 나오고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올 거고, 어떤 보기, 그러니까 준거에 의해서 파악하는 문제 나올 것이고, 시상 전개 방식이나 정서 태도 문제 나올 것이고, 또 수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문제가 더 무조건 추가되는 게 하나 있었죠? 소재에 대한 태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작품을 하나하나 분석한다기보다는 이 작품들에서 어떻게 문제 포인트를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케이? 자, 일단은요, 작품을 간단하게라도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가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도산 12곡이야. 자,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얘들아, 지금 우리 수능에는요, 계속해서 고전 시가 파트에 어떤 작품들이 선택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필수 작품이라고 해둘 만한 그런 작품들 위주로만 나오고 있어. 최근 3년에 걸쳐서 성민국, 송민국, 또 모평에도 막 규원가 나오고요. 도산 12곡 처음 들어봤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심지어 도산 12곡은 연기 작품이었고요.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 했었나? 선생님이 그 당시 고3 파이널 특강 할 때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찝었던 작품 중에 하나야. 이 트렌드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제 도산 12곡은 제목을 보자마자 헤헤헤 하면서 풀어야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되셨죠? 자, 다들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상식 내용 하나만 정리하고 하자. 참고로 이 작품의 작가는 이황이고요. 이 이황의 도산 12곡은 총 12수의 연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6곡은 전6곡, 다른 말로는 언지라고 부르고요. 후반부에 있는 후 6곡은 다른 말로 언학이라고 부르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이때 언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 그 사대부들의 관념상 어떤 이상향에 해당하는 어떤 자연과 친화한다든지 물화, 일치하는 사상 등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후유곡이다. 이 부분에 뭐가 나와? 언학, 배움에 대하여 논하다, 이런 얘기잖아. 즉 학문, 수양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후유곡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문제 세트 구성은 1, 2, 6수니까요.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전6곡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벌써 작품의 주제가 대충 눈에 보여야죠. 이해됐습니까? 자, 1수부터 내용 분석 빨리빨리 가보자. 1수의 내용은 뭐죠? 이런들 어떠하려 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잠깐만, 만수자 드론치기 물기만 되지?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초야, 들판에 살고 있는 우, 어리석은 생명체. 이게 누구야? 화자식. 사이에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이 들판에서 늙어가고 있는 늙은이가 뭐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런들 살면 어떻겠어? 라고 말하는 거고, 참고로 이때 어떠하려? 라고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다. 알고 있죠?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서리법이라고 부른다. 고전 시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법들이 있어. 그죠? 대꾸법, 서리법, 과장법, 열거법 같은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거의 뭐 그냥 일차원에서 녹아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핵심어를 하나 말하면서 마무리하죠. 뭐예요? 천서, 고황을 고쳐 무엇하겠는가. 고쳐 무슨 말이요? 오케이? 천석고황은 고칠 필요가 없는 대상인 거야. 그리고 이때 천석고황이라는 말의 뜻은 뭐지? 천석, 냇물이나 돌,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이잖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된 상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내 몸에 골수에 깊이 파고든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자연, 친화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관동별고 같은 작품을 배운 친구들은 이 작품에 또 이 고사성어에 연결되는 사자성어로 연하고질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됐나요? 1수 하겠습니다.
이수 넘어가 볼게. 아니 이수 맞니? 오케이.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연하가 나의 집이야. 풍월이 나의 벗이야. 지금 가만히 봐. 천석고황, 그 다음에 연하, 풍월 이런 단어에 해석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해석 안 주잖아 지금. 어휘풀이 안 주고 있지. 왜라고? 연계작품을 안 준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 작품들을 분석할 때는 해석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은 상태여야 돼. 알겠죠? 그거 생각해 놓으시면서 자,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의미하죠. 번역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속이 나의 집이고요. 풍월은 뭐지? 바람과 달입니다. 그럼 바람과 달도 똑같이 뭐야? 자연이에요. 자연이 곧 나의 집이고 자연이 곧 나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 간다라고 말했을 때, 참고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태평성대에서 병으로 늙어 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 이 작품에 우리 이황 어르신이 평소에 많이 아팠다면서요? 그러면 늙어가는 과정에서 병의 고통을 말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때 병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병으로 늙어간다. 무슨 병? 요거야. 아까 천석공이 무슨 뜻이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된 상태를 말한다고. 이때 병은 부정적 대상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 병은 자연과 친화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병이라는 시어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우리 고전 시가에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보이는 편이니까 또 패턴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얻고자. 그럼 이때 허물은 내가 없기를 바라는 대상이니까 화자가 부정하는 대상이지. 맞아? 그리고 지문을 읽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립되는 쌍이 파악된다면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지금 선생님이 그냥 만약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변형 문제를 하나 만든다면 선생님은 여기다 A를 쳐놓을 거고요. 여기다 B를 쳐놓을 겁니다. A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어떤 친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B는 자연 속에서 이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 같은 걸 갖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뜻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들이대는 시오니까. 됐지? 요런 거 잘 봐주세요. 나는 그 속에서 이렇게 사랑할 테야 라고 말했고요. 자, 3번이 아닐 텐데 육수였죠? 육수 가봅니다.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 만들아. 춘풍 보자마자 나와야지. 봄이구나. 화, 꽃이 만 가득한 거야. 산에. 오케이? 봄바람에 꽃이 가득한 산과 추야, 가을 밤이죠. 가을 밤에 월, 달빛이 만 가득해. 대에 누각에. 가을에 달 풍경. 봄에는 꽃 봐서 좋고 가을에는 달 봐서 좋고 나는 뭐가 좋다고? 누차 말하지만 자연 속이 좋은 거야. 그치? 그러면서 사시가흥이 사랑과한 가지라. 사시의 가흥이라고 말했을 때 사시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말하는 거다. 거기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야. 됐어? 사람과 한 가지라는 얘기는 같이 즐긴다는 얘기니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겠지. 또 하물며 어약 연비 물고기가 뛰어올라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운영천광 저 불빛 하늘의 빛이 세상에 이렇게 좀 물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는 어느 끝이 있으리랴. 그럼 뭐겠어 이거는. 아름다운 자연은 지금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죽겠는데 거기에 막 폭죽 터지고 난리 났다 이거죠. 너무나 좋아. 제발 못 살겠어. 아니 못 살겠을 만큼 좋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 9절이었습니다. 가작품 확인되셨죠? 자, 두 번째, 나작품까지 하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제낀 다음에 다작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 거야. 자, 나작품은 지수정가 김득현의 작품이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연기 작품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 문제 풀면서 선생님 도저히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완역 잘 돼 있고 그치? 읽는데 큰 부담 없이 술술 읽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 산가, 산속의 집에 풍수설의 동구못, 시 좋다 할세. 동구, 동쪽 언덕에 있는 못, 연못을 말하는 거겠지. 동쪽 언덕에 연못이 하나 있어. 10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었으니, 그치?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겨우 한 테기 정도 얻었대. 이것도 역시 겸손의 표현 비슷한 걸 거야, 그쵸? 그래서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고 많아. 내가 얻은 이 땅이 그렇게 딱 무슨 개발하기에 좋은 그런 땅은 아니라고. 그런데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가는 것을 머물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인위적이긴 하나 자연 속에다가 연못을 조성해 놓은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연못 만들면 딱 좋은 멋진 자리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있는 그대로 만들어냈다 이거야. 계속.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있다. 거울엔 티가 없어서 산에 그림자까지 잠겨있대요. 그러면 이때 이 거울은 당연하게도 뭘 말하는 거야? 연못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지. 맑고 깨끗하고 산의 그림자를 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연못 공간이 화자가 느끼기에 자연을 품은 공간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 거야. 천고, 아주 예전 오래전부터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에 하루아침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됐어? 뭐요? 진면목이라는 게 있었어. 그 전까지는 뭐였다고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볼품없는 언덕이 조그만 연못이었어. 근데 그걸 재개발이라고 자꾸 말하려고 그래. 자, 땅 파고 물줄기 만들고 둔벙 만들고 여과기 필터 설치하고 오케이? 뭐 수초도 좀 심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진면목이 나온다 이거야. 진짜 끝내주는 모습. 처음에 이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그치? 처음에는 잠깐 물이 머물 만한 정서를 좀 크게 만들어보고 싶다 정도의 레벨이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뭐야? 조프나. 이 조프나를 파란 펜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낯선 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자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나 태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이 작품의 화자는 아마 나일 거고요. 내가 뭘 만든 거야? 지수정이라고 하는 그치? 저거는 연못을 만든 거고 그 연못이란 대상에 대해서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만족감 따위를 느끼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 작품의 내용은 끝난 거거든. 그치? 백석은 치치하여 은도로 새겨있고 병류는 칼칼을 넣어 옥수잘 때리는 듯 첩첩한 산들은 저희를 펴고 빡빡한 소나무는 전우의 울타리로다. 뭐 하는 얘기야? 일일이 다 해석할 필요조차 없어. 연못 주변의 풍광을 말하는 거죠. 물이 흘러서 바위를 적시고 그 모습이 또 반짝반짝 거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삼경 송국화 대나무 이 양반들의 그 지치 사고자들 아니야. 줄지어 벌려져 있죠. 하물며 바위배랑 높은 곳에는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려 누웠거든. 소나무가 자랄 때 곧 잠깐만 미안해요. 방금 숨을 잘못 쳤어. 살에 들었어. 소나무가 자랄 때 일직선을 곧게 자라는 게 아니라 뭐 가지가 휘어질 수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혹은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왜 이래? 돌아와. 아무튼 그 휘어져 있는 소나무의 모습이 어떠하다?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지금 이거는 마치 새 차를 처음 샀을 때 어떤 그 눈뽕 상태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 핸들 이 티커 너무나 멋지지 않냐? 야, 이거 시프트 넣는 거 너무 멋있고 차 외관 막 뒤에 LED 빵빵빵 나오고 이거 버튼 누르면 서라운드 우퍼 빵빵 나오고 막 화면 누르면 화면 이만하게 나오고 이야, 다 좋은 거야 지금. 그지? 운근 구름에 뿌리를 베어내고 작은 정자를 붙여 세웠어. 자, 그러니까 이런 연못을 어찌 가만히 그냥 두기만 하겠어. 연못만. 그 옆에 뭐도 하나 지는 거야? 정자를 하나 지는 거지. 그리고 우린 이제 알겠어. 이 정자 이름이 지수정이겠구나. 그쵸? 그러면서 참고로 왜 지수정일까도 누치를 찾니? 아마 지자가 그칠지 지자일 거야. 그치? 그러면 물의 흐름을 잠깐 멈추게 만들어 놓고 그걸 즐기는 정자니까 지수정이겠죠. 아무튼 간에 작은 정자를 붙여 세워서 띠풀로 지붕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그러니까 이때 집을 만들 때 옆에다가 빌딩을 세우면 이상한 거잖아. 띠풀, 즉 자연적 소재를 이용해서 초가집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에는 이게 어울려 라고 말하면서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의의 와룡함인가 어쨌든 뭐 옛날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정성같이 느껴지고 다시금 살펴보니 필갱 위원의 그림의 것이로다. 아무튼 이거는 멋진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 멋있어. 무릉도원을 얘 듣고 못 봤더니 이제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이제 마지막에는 그 좋다가 좋피를 지나가서 이제 아예 무릉도원이래. 무릉도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연결되는 거거든? 이상향이라는 뜻이 연결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초로록 정리가 됐고요.
일단 가와 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풀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정리를 할 텐데 뒤에 넘어가 봅시다. 그 23번 문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 23번 문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솔직히 너무 당연해서 할 말도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 번만 꼭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위험한 문제가 이런 문제야. 왜냐? 나 도산 12호 내용 다 알거든? 그러니까 작품을 보지도 않고 건방을 떨고, 그러니까 뭐야? 다시 말해서 근거를 찾지도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린 등짝에서 때려버리면 이 문제 틀리기 되게 좋은 녀석이야. 항상 뭘 찾아?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 놓으세요. 특히 이렇게 한 수에서 아니 그냥 1수에는 뭐가 있다, 2수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1수의 조장에는, 2수의 종장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구획 범위가 결정되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안에서만 근거가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딴 데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봐봐. 따져볼게. 1수의 초장입니다. 뭐죠? 이런 들었다 하면 저런 들었다 하려지. 그러면 어떠하려라고 하는 어휘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만드는 거 큰 문제 없잖아. 됐어? 오케이. A의 이수 초장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라는 구절은 1수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은 자연친화야. 1수의 종장에서 이 녀석이 연결됐어. 왜냐?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고칠 필요 없다. 난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좋아.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곧 자연이 나의 집이고 자연이 나의 벗인 것이 문제 아니냐. 내용 연결하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세 번째, 이번에는 B가 나왔습니다. B 구절을 봅시다.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뭐한 거야? 묘사했대요. 문제 풀 때 묘사했어? 그럼 묘사가 맞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들아, 묘사의 정의는 뭐다?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처럼 그려내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B 구절이 그림처럼 표현한 거 맞아? 연못을 길을 내고 연못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뭐 했더니 그림자가 잠겨있어. 이거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 한 번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그리듯이 하고 맞지. 됐죠? 3번 오케이. 4번 A에서 집을 삼거나 법을 삼아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대상에 가까운 관계를 또 문제를 풀고 있는데 화자까지는 오케이야. 그런데 파란펜에 청자가 어쩌고 저쩌고 대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꼭 명확하게 그게 뭔지 밝히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많이 틀리는 포인트거든. 오케이? 자, 정확하게 읽으면서 해볼게. 물론 답은 아니었지만 화자와 대상, 이때 대상은 뭐야? 우리 알잖아. 자연인 거 알잖아. 그럼 자연으로 번역하면서 읽어야 돼. 화자와 자연에 가까운 관계를 제시하는 거야. 맞잖아. 그치? 두 번째, B에 끌어들여서 머물게 한 것은 화자가 어떤 대상을 언급한 거야? 물의 흐름을 말하는 거지. 물이지 물. 물을 끌어들이고 그 물이 연못에 머물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그 물은 화자가 그 물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된 거야. 맞니?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며 연못을 이루고 나는 그것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가까이 하라는 거 맞지? 문제 없니? 문제는 쉬웠지만 이 선택지가 보여주는 얘기가 예상치 않고 범상치 않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반복되는 패턴의 내용이라는 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럼 답은 5번이겠네? A에 허물이나 얻고자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 거야. 맞지? 나는 미래에 여기서 허물이 무슨 뜻이라고? 속세를 탐하는 마음쯤 될 것이라고 우리 번역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런데 B의 티업서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잠깐만. 티가 없는 건 뭐가 티가 없지? 거울 같아서 티가 없었지. 그럼 이게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야? 아니죠. 관찰을 했더니 티 없이 너무나 맑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네. 5번이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체크할 만한 요소 말씀드렸고 선생님 당부사항은 꼭 이 문제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해요. 조심해. 자, 24번째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해결해 볼까요? 일단은 보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원래대로라면 원래 보기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특히 이 지수전과 같은 작품은 보기에서 이제 작품 해석의 틀을 주는 편일 테니까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이 하려면 읽어주는 게 좋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작품이 좀 편안하게 읽히는 작품이라 그냥 먼저 해버린 거야. 자, 봅시다. 도산 12국에서의 강호, 즉 자연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수정가에서의 강호라는 공간은
자연에서 생활하며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죠. 어쨌든 두 작품에는 모두 자연이라는 공간에 대한 긍정의 자세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도산 12곡에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화자가 나타나고요. 오케이, 자연과 합일하고 싶어 했지? 그 단어를 우리는 천석고항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해서 여기서도 묘사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그죠?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물이 잠깐 고여가지고 좀 풍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살짝 공사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라는 거였잖아. 자, 그 상태에서 자, 얘들아, 이거는 3점짜리 문제긴 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가 3점인 이유는 읽을 게 많아서야. 솔직히 그냥 그게 다야. 답으로 바로 갑니다. 3번 봅니다. 가의 천석고항은요,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진짜 천석고항 뜻만 알아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방금 보기에서 뭐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우리 이런 말을 했죠. 도산 12곡에서의 자연은 화자에게 이상형이다라고 방금 보기에서 얘기했고, 선생님은 그 근거가 천석고항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천석고항이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아쉬움이 드러나시겠어? 아니잖아. 게다가 천석고항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보자마자 피식 웃으면서 3번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답 잡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런 문제는 딱 그거 하나만 조심해 주세요. 보통 이런 문제들의 의도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갉아먹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시간을 갉아먹기 위한 장치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낚이지 마세요. 꼼꼼하게만 읽으면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는 편일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건 정말 개인적인 팁. 물론 육모랑 구모에서도 이게 선생님의 팁이 맞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야.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3초짜리는 그냥 5번부터 보세요. 시간 잡아먹게 하는 장치가 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물론 이 문제의 답이 3번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5번부터 봤다면 손해는 맞겠지. 글자가 더 많아. 맞아, 인정? 근데 문제의 의도를 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 뭐 이거는 그냥 사소한 팁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5번째 문제를 풀려면 니은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라. 자, 수필까지 마저 읽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역시 똑같이 작품을 다 이거는 꼼꼼하게 읽지는 않을 거고 제목이 경제의 빛이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능 모평에 뭐가 나온다? 수필이 나온다. 한다면 1번 표현상 특징 요소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게 작가의 개성이니까. 두 번째 뭘 물어볼 수밖에 없다? 소재에 대한 태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게 뭐니까 개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하나 녹아 들어갈 거고 이 문제 하나 단독으로 나올 거고 참고로 그 문제가 몇 번이 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26번이 되겠지요. 오케이? 자, 읽으면서 판단 들어가 볼게.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너무나 쉬워. 자, 잘 봐. 내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느 정도 늘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서 겸제가 겸제는 정선을 말하는 거죠. 겸제의 호가 겸제 정선입니다. 잠깐만. 맞지?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승경을 합폭에 옮겼던 무슨 정정정 굴굴 이런 것들을 나타냈어. 뭐야? 약간 답사 같은 거란 거네요. 옛 선인의 흔적을 찾아 이러면서 이제 동해안 답사를 떠났습니다. 망양정은 이렇게 됐고요. 망양정 자리는 이렇게 됐고요. 정자터는 사방이 깎여 나갔고요. 엉망진창. 그러면서 지금은 그 흙더미가 망양정 예토였으면 옮길 뿐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겸제의 흔적을 따라서 답사를 다니다가 망양정이 있었던 장소에 왔는데 망양정. 여러분들 그 관동묘국을 또 배운 사람이 있다면 이 망양정 얘기가 살짝 나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망양정이 말 그대로 내가 작품 속에서 혹은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뭐야? 망양정에 지금 뭐만 남았어? 터만 덜렁 남아있는 상태야. 충격적인 상태지. 오케이? 그냥 이 자리쯤 망양정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런 추측돌 몇 개밖에 없어. 다 장났어. 막 도로 깔리고 빌딩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참고로 이런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해? 현대사회의 문물이 과거의 역사 유물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겠구나. 솔직히 그거 예상되지.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이 그런 뻔한 얘기를 했다면 수능 작품이 맞을까? 아닐 거야. 이거에 대한 독특한 개성적 시선과 관점을 보여주는 거겠지.
오케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걸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볼까? 소실되어버린 옛 유물이라고 말하는 유적 그냥 쓰자. 유적. 오케이? 소실된 우리 옛 그 고터라든지 그치? 옛날 터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부터가 핵심이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니까. 자, 망가졌으니까 화자란다. 글쓴이는 슬퍼할 것 같아. 그런데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소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의 옛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소재에 대한 태도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읽어내면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왜 그러면 이 작품의 글쓴이는 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찾아내면 돼.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 정자는 보이질 않아.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 거지. 아! 뭐로 봐야 되는 거다? 이거 겸재의 시선에서 그 당시에 보였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이 털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이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네. 됐습니까? 요거 파악했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C가 묶여지죠? 봐봐. 먼 산을 그릴 때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리는 거래. 표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리면 봐봐. 똑같은 이 분필과 이 분필이 있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면 요 분필과 요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지만 얘는 크게 그려질 거고 얘는 작게 그려질 거야. 그걸 우리는 원근법이라고 배우고 사실적 표현이라고 부르지. 근데 겸재 정선이 그렸던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사실처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두 대상 간의 거리감의 어떤 느낌을 살리는 그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도 수없이 많은 사물들이 주변에 멀게 가깝게 보일 텐데 그 가깝게 멀게 보이는 대상들의 어떤 심리적 거리 그런 것들을 작품 안에 녹여내면 그게 진짜 겸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림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읽어볼게요.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게 아니야. 깊이의 자리를 잡지.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을 부여받지 않고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겸재의 사실적인 그 사실적 화풍의 그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그린다가 아니라고요. 그 각각의 의미를 담아내고 사색의 깊이를 담아내는 그림이었다. 대체로 그는 그림 속에서 인간과 직접 관련된 것들 등등등 지금 열과법 나왔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라기보다는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오케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완벽하게 모사하려고 한 게 아닐 거라는 거야. 그치? 느낌과 그 깊이감을 표현하는 데 노력했다. 자, 그러면 앞에 문제가 남아있는 건 알지만 일단 26번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26번 보기에서 제일 중요한 심지어 아예 대놓고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니? 그 보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세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정도에 보이네요. 재구성. 오케이. 재구성. 재구성이 무슨 뜻이지?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재배치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작품의 이 수필에서 했던 얘기 핵심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 맞지?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 문제도 답만 바로 갈게요. 그냥 4번 보세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것은 이건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것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의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금을 보이는 그대로. 아니야. 어떻게 보이는 그대로가 재구성이야. 재구성일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건 심지어 글의 내용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니까? 맞아? 우리가 맨날 진경산수화라고 하면서 그때 그 그림의 포인트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아, 이런 폭포가 이렇게 하나 있겠지. 그치? 막 여러분들 혹시 참 쉽죠? 그 아저씨 알아? 그 아저씨 이름이 뭐였더라? 왜 그 목보글머리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보여주는 아저씨 있어. 니들은 잘 모르겠구나. 그 나중에 밤로스 맞나? 맞을 거야. 지금
돌아가셨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그분이 그 방송에서 찍은 그 그림들은 하나도 팔지 않고 있대요. 값어치가 매겨지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재단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아무튼 그 참십조로 유명하신 그분, 맨날 물털 때 타타타타타 들어가지고 소리 나는 그분이 맨날 참십조라고 말할 때 그 아저씨가 뭔가 보고 그리디? 아니잖아. 여기쯤에 바위가 하나 있어야겠죠? 벅벅하면 바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림을 우리 조선 선조들도 그렇게 그렸다고. 근데 겸재정선은 그런 화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직접 그 지역으로 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호라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진경, 진짜 경치라고 해서 진경이라고 부르지만 내 삶의 진경은 똑같이 그려서 진경이 아니다. 직접 내 눈으로 살펴본 그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깊이감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게 이 작품의 주제 아니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구성이라는 얘기가 핵심어가 될 것이고 그 재구성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뻔히 한눈에 보이게 보이는 그대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한 방에 걸렸어요. 됐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됐지? 나머지에 뭐 거리에 집착한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과장할 것은 과장한다. 5번에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 다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들이야. 그렇지?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 자, 마지막으로 표현상 특징 요소 문제 하나 하고 기억, 니은 비교하는 문제 이 두 개를 마무리를 지을 건데 먼저 22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게. 22번 가다의 공통점입니다. 누차 엄청 반복하고 있지만 일단은 문제에서 대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해라?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품에서 대상이 뭔지를 명확하게 체크해 볼게. 먼저 가에서 도산 12곡에서의 대상은 뭐지? 자연이야. 그러면 자연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한 자세를 드러내는 거 맞지? 자연과 친화하려는 자세야. 두 번째, 나 작품 역시 작품의 주제는 연못으로 대표되는 자연. 그리고 그 자연과 친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맞지? 그래서 심지어 정자도 옆에 하나 지었죠? 세 번째, 다 작품의 대상은 겸재의 산수화에 담긴 정신 이렇게 번역해야겠다. 그리고 그 정신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맞나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재적 의미와 그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인간 관리계 속에서 정립되는 어떤 사실성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래! 1번이 답이네. 그래서 자 2번에서 키워드는 현실 비판 그리고 극복 의지. 택도 없는 소리죠? 3번의 키워드는 현실을 통찰 관용적 삶. 자 얘들아 관용적 삶이 뭐 하는 거니? 이거는 이런 건 뜻 잡아두면서 가야 돼. 수능 기출 어휘가 된 거니까. 관용적 삶이 뭐야? 뭘 어떻게 하는 걸 관용적이라고 불러? 용서하는 태도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는 삶의 태도. 너 나 때렸어? 넌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렸어? 이쪽다 때려봐. 이런 자세, 그지? 그걸 관용적 자세라고 부른다. 혹자는 호구라고 하지만, 오케이, 관용적 자세는 그런 것이다. 자, 참고로 그 뒤에 지향이라는 것도 지향이랑 구분하는 것 정도는 되시죠? 지향은 추구하는 것이고 지향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4번, 계절감을 활용했다, 변화를 표현했다. 5번, 가상의 상황 제시됐다,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했다. 딱히 우리를 발목 잡을 만한 어려운 단어는 그밖에 없는 것 같군요. 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3번, 24번, 26번 해결했으니까 자 25번까지 하고 마무리 타임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화작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10이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렵은 문제는 맞다. 근데 정답률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정답률은 그래도 70%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이 약간 균등하게 서로 쏠렸더라고. 6%, 8% 이런 식으로 쏠려 있는데 그럼 무슨 소리냐?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캐치를 못한 거거든. 자 이거는 좀 꼼꼼하게 선택지 분석해 드릴게요. 자 먼저 기억, 니은 확인합니다. 기억은 지수정가에서의 작은 정자였어. 이 정자는 화자가 만족스러운 연못을 만든 뒤에 그걸 즐기기 위해 만들어 오는 대상이지. 두 번째, 니은은 옛 망향정 자리야. 참고로 이 망향정 자리는 이제 흔적만 남은 상태이지만 이 글의 글쓴이에게 겸재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되었고 더 이상 그 흔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됐죠? 확인한 상태에서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체크 하나만 할게요. 참고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 작품의 구성이 자꾸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쉬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한 방에 다 처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작품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느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 때 봐봐. 지금 선택지 구성이 기억은 A하고 니은은 B하다의 구성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 기억, 니은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거든. 그럼 단순한 법칙을 하나 적용하면 돼. 딱 끊고
기억만 먼저 보고요. 맞는 것만 골라. 그리고 나면 대략 2개 혹은 3개가 맞을 거야. 혹은 옳지 않은 거 고르려면 2개 혹은 3개가 틀려 있을 거야. 아니지, 1개가 틀릴 수 있겠나? 아무튼 1개가 틀리면 나이스고요. 그러면 그 선택지에다가는 옆에만 보세요. 아시겠죠?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억만 먼저 확인하고 니은만 먼저 확인하게. 얘도 그럼 그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우리 기억만 확인해 볼게요. 기억이 지수정이었죠? 오케이, 가보자. 1번.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인가요? 예스. 됐지? 동그라미. 그러니까 1번 기억만 동그라미 쳐놓고 2번.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는 의지? No. 그럼 니은이 뭐가 됐든 무조건 틀린 거겠네? 이렇게 접근해볼라. 보자는 얘기야. 3번. 기억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래요. 만족하면서 머무르는 거 맞니? 와, 이 작품의 내용을 핵심을 다 관통한 말들 아니야? 연못을 만들었더니 만족스러웠고 그 옆에서 이걸 보면서 살고 싶어서 정자도 지었어. 오케이. 3번도 기억도 동그라미. 4번. 기억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잠깐만. 선생님, 지금 이거는 일상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니까 일상적 유용성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어? 거꾸로? 없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모 선택지야. 오케이. 세모 선택지는 고민할 필요가 솔직히 없어. 보통 X랑 연결되는 편이거든. 두고 갈게. 5번. 기억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한대.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그지? 왜냐면 이 지수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자연과 친화하는 삶의 자세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선택지 2개 정도 맞는 거, 아니 3개 정도 맞는 게 확인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보통 2-3개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면 오른쪽을 볼 텐데 이거 오른쪽도 연습하는 거니까 다 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 라인 다 보자. 니은 1번부터.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냈어? 아니지. 그 1번은 이미 글러먹었지. 내가 일부러 찾아간 곳이었잖아. 2번.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편의를 실현한 결과가 많아진 게 더 된 거야? 아니죠. 오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X. 아, 잠깐만.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 잠깐만,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맞나? 아니야. 지금 방금 같은 선생님의 이런 고민은 진짜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왜냐? 앞이 틀렸다고 했잖아, 이미. 맞을 수도 있을 거. 왜냐면 현대인들이 그 막양적인 벡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즉 현대적 용도를 위해서 허물어 버렸을 거 아니야. 거기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허물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현실에서의 편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도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거 그걸 따질 시간은 없어.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지 마. 시간 아까워 죽겠어. 독서 풀어야지. 됐지? 3번. 니은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게 만다. 맞네. 너무 쉬워. 말했잖아. 소재에 대한 태도 가지고 연결하잖아, 항상 이렇게. 그쵸? 3번이야. 4번. 니은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건가? 잠깐만. 이것도 말도 되게 이것도 웃기지 않냐?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했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 마냥정이 본래 유용했었을까? 잠깐만요. 그 주변의 경치를 즐기고 싶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들을 헤매고 있지 마. 괜히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3들 친구들 위주로 질문을 한번 정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세모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와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다수가, 아닌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가 얼토당토 없는 쓸데없는 고민인 경우가 많아. 야, 이거 선생님도 모르겠어? 근데 앞에 틀렸잖아.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알겠지? 미묘한 말을 써놔. 마지막 5번. 니은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화자가 지금 여기서 자아성찰했냐? 이거 자아성찰한 거 아닙니다. 깨달음을 쓴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도 한번 호로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지 않나요? 특히 연계 작품에 대한 공부를 잘 해놔야겠다. 두 번째, 해석도 해석인데 이 문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싸움을 좀 고민하면서 지금부터는 좀 접근해줘야겠다. 단순히 그냥 풀었어요, 맞았어요가 아니고 빨리 해결해서 독서 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일단 좀 한 번만 끊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숨 좀 돌리고 가세요.